반감기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반감기가 시작되고 3년째 되던 해는 어김없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 이론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크립토 윈터가 와서 내년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시각도기에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트라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65세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화폐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기본적인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메시지를 여러 인문서나 장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책인데, 우리가 고대로부터 현대일까지 이 화폐의 발달 과정, 그리고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화폐에 대한 개념 등을 정리한 그러한 책입니다. 비트코인이 30% 넘게 하락하면서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이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암호화폐의 폭락은 지금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아서입니다.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건 이번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겹쳤는데, 하나는 미국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단기 금리의 발작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해도 한 3번 정도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게 위험자산이라고 인식이 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신규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연간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세수로 걷어들이는 거는 한 5조 달러뿐이 안 되고, 나머지 한 2조 달러 정도를 미국 국채로 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국채가 매년 2조 달러 이상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제 감세 정책이니 여러 가지 팽창 정책을 쓰면서 한 연간 또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재정 팽창 요인이 있어서 최근 들어와서는 연간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데, 문제는 이 신규 국채를 과거처럼 10년, 2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단기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자그마치 한 80%까지 올라갔어요. 단기 국채 비중이. 단기 국채라는 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짜리인데, 미국같이 큰 나라가 이렇게 급전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꾸려간다는 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게 IMF나 국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다 보니까 지난해에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다시 장기 국채를 80% 이상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도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55%나 됩니다. 이렇게 단기 국채로 시중의 단기 유동성을 급하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웃도는 4.3% 이런 발작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연준도 굉장히 우려 깊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2021년 이후에 긴축 정책을 지금 3년 이상 계속 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 준비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많았을 때는 한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2조 8천억 달러까지 되고, 이렇게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준이 갖고 있던 역레포 잔고가 2조 5천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갈됐습니다. 즉 단기 유동성에 대비할 만한
그러한 자금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5%로 제한을 했는데 이러한 제한을 오래 끌다 보니까 은행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용 자금이 굉장히 부족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들어서도 회사채 발행이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만큼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이제 말라붙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중에 현금이 없어지면 너도나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파는 게 위험자산이라 일컬어지는 그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심하게 타격을 받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가 영래포 잔고 축소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많을 때 2조 5천억까지 있었는데 이 잔고가 지금 완전히 바닥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불거진 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입니다. 일본 은행이 12월 초에 일본 은행 총재가 금리 정상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언급을 해가지고 시장이 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엔화 투자 자산이 일본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엔화 자산이 본국으로 회귀하게 되면 이게 왜 우려스러운 일이냐면, 일본은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 내지 제로 금리를 운영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린 기관 투자자들이나 헤지펀드들은 그 돈을 가져다 주로 레버리지 투자에 활용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배, 3배, 5배, 심지어는 10배, 20배, 50배까지 레버리지를 늘려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그만큼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즉 레버리지 투자의 근간이 엔화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가 청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러면 시장이 바짝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자금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력이 큰 거죠. 자, 이런 두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결국 언제 다시 오르냐입니다. 지금의 꽉 막힌 돈줄이 풀리고 유동성이 언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우선 유동성이 정상화되려면 단기 자금 유동성 부족 현상이 해소돼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연준이 단기 자금을 충분히 풀어주겠다라는, 또 연준이 통화 완화 기조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라는 게 일반 투자자한테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준이 지금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우선 12월 1일을 기해서 긴축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시에 단기 유동성을 한 325억 달러 정도 풀었어요. 일부 기사에서는 뭐 135억 달러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하여튼 연준이 단기 유동성을 푼 거는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단기 자금 시장인 레포 시장을 이제는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단기 자금을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통화 완화 기조로 지금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런 걸 이어갈 거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준이 긴축해서 이제는 완화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는 유동성이 풀리겠구나라는 거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재정 팽창 정책이 매년 한 2조 2천억 달러씩 신규 국채가 발행되고,
물론 발열된 달시에는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지만 그게 얼마 안 있어서 세수 형태로 다시 시중에 뿌려지기 때문에 이런 신규 국채 발행분만큼은 유동성이 이제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연준이 6월 달에 일반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해 줬습니다. 자산의 5%는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를 이거를 3.5%로 낮춰줬습니다.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법령 변경이나 규정의 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한두 달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초서부터 가시화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앞으로 확실히 풀린다라는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연준이 긴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M2 즉 광의의 통화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달에 22조 3천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연준은 긴축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반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통화 공급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양새는 앞으로도 오히려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화 공급량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즉 유동성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형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 이거를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연준이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줬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5%에서 3.5%로 낮춰줬기 때문에 이게 1.5%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그마치 신용 창출 효과가 40% 커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3.5%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창출되는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만약 국채를 사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국채의 5배 이상을 은행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사실 연준이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을 풀어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대형 상업은행들로 하여금 지금 수요가 없어서 어려운 미국 국채 시장에 국채를 사달라는 그 은연중에 압박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국채를 사던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늘리던 이만큼 시중 유동성이 불어날 겁니다. 블랙록 같은 월가의 큰 손들은 지금 같은 공포 장세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하고 크게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을 좀 짚어보면 그들은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으면 관망하지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투자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짚어보자면 하나는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가 그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적에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불확실성이 거치고 장이 좋아질 때까지 그들은 기다립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정부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 원칙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시장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바이 더 딥 기회일 수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중요한 3대 코인만큼은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격 투자가 아니라 가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비중은 지수 추종 비중을 추천해 드리는데 한마디로 S&P 500이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듯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걸 정석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가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그중에 57%는 비트코인에
12%는 이더리움에 5%는 XRP에 투자를 하면서 가치 투자 측면에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를 보이고, 나머지 26%는 이거는 기타 알트코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한 6개 정도를 골라서 리밸런싱 투자, 즉 주기적으로 키높이를 맞추는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그 6개는 여러분들 스스로 고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ETF 승인 가능성이 큰 코인들 한 2-3개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대세격인 디파이나 RWA나 혹은 AI 에이전트 중에 이제 대장 코인들 이렇게 선별해서 한 6개 정도로 투자 비중의 26%를 나누어 놓고 이거를 키높이를 계속 맞춰주는, 즉 변동성조차 수익으로 화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코인 가격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경제 지표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시경제 지표를 하나로 응축하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 지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시장금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움직이면 세계 각국의 금리가 여기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속에는 모든 경제 요소들, 펀더멘탈서부터 비롯해서 거시경제 흐름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기대치나 혹은 경기의 방향, 이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지 호황 국면을 맞이할지 등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이 시장금리가 움직이면 다른 여타금리도 다 같이 여기에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뭐 회사채금리, 이러한 실물경제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금리도 결국 이 시장금리에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 하나의 지표만 봐야 된다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립토 윈터, 즉 장기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크립토 윈터는 지금 같은 조정장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시거나,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 그 반감기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 반감기가 시작되고 3년째 되던 해는 어김없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내년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해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 이론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크립토 윈터가 와서 내년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반감기와 지금의 반감기는 틀립니다. 오늘의 반감기는 뭐가 틀려졌냐면,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의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규제를 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의미에서 규제를 명확화해서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 현물 생태계가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행정부나 입법부 자체가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미국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2023년 3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국민의 한 22% 정도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건 총선이건 나와서 표를 얻으려면 친암호화폐적인 그러한 아젠다를 내놔야 되고, 지난해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상장되면서 이제는 ETF를 통한 간접 투자자까지 치면은 약 4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물 생태계와 현물 생태계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세상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웹도덕 현상이라고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현물을 내리누르는 이런 수법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현물 시장에 블랙록이나 델리 같은 큰 형님이 들어오고 이제는 시장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시장을 휘두르고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내고 하는 그러한 작태는 이제는 보기는 힘들 겁니다. 한 20-30%의 조정은 뭐 건전한 조정이지만 옛날처럼 무자비한 혹독한 그러한 크립토 윈터는 쉽게 오지 않을 거고, 반감기를 통한 채굴량 자체가 이제는 거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95%는 채굴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5%를 가지고 채굴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채굴량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등등의 연유로 과거와 같은 그런 반감기 사이클은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상승세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